네, 안녕하세요. 각기만영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보는 전문가 초대석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테슬라 엔지니어 맹성준님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얘기 말고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 좀 안 좋은 얘기, 좀 테슬라에 결함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통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드라이브테크 오디세이님 되게 핫해졌어요. 저희 지난번 영상 20만 분 넘게 봐주시고, 그리고 드라이브테크 오디세이에 가서 다양한 내용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독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횡성수설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모카팀이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너그러우신 모카에 서브스크라이빙 하시는 분들이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원래 그 정도 됩니다. 그 구독자의 그 유튜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 그러던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주셨는데 또 중요한 얘기 몇 가지 여쭤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뭐 얘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댓글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말고 좀 테슬라의 좀 부정적인 얘기도 좀 해라. 테슬라의 부정적인 얘기는 쏙 빼놓고 뭐 다 좋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퇴사라든지 뭐 이런 게 저는 충분히 부정적이었다고도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문제가 있는데 이 배터리 문제, BMS 문제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거 뭐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왜 안 해주냐? 이러면서 지적해 주시던데, 혹시 BMS 에러 이런 것들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사실 요번에 처음 댓글 보고 알았어요. 알아보니까 아마도 이제 배터리 쪽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린더 리컬 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서 하나의 팩을 구성하고 있는데, 셀들의 상태들을 전부 이제 BMS라는 장치가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어떤 한 파라미터가 정해놓은 바운더리보다 더 이제 커지거나 넘어가게 되면은 워닝을 띄우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흔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EGR 밸브 같은 거 문제가 된 적이 꽤 많이 있었죠. 뭐 그런 류의 폴트 코드라든지. 뭐 BMW 화재 사건 같은 거?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화재로 가기 전에 이제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오작동이다 하면 이제 정비소를 가서 정비를 받으세요. 이렇게 폴트 코드를 띄워주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형태라고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셀 임밸런스 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게도 거의 대부분의 차종들이 아마도 보증 수리 기간 안에 있는 차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서비스에 예약을 하고 가시면은 다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리라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이 배터리를 수리를 해줘? 그리고 배터리 수리를 하면 원래 있던 배터리가 아니고 좀 더 후진 배터리로 바꿔주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테슬라 배터리는 사실상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거의 모든 전기차 배터리, 뭐 예를 들어서 모듈 방식으로 만들어진 배터리의 경우에도 어떤 팩이 이제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 모듈을 교체하는 걸로 배터리를 고쳤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배터리라는 게 처음 이제 태어난 다음부터 성능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듈이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로 이루어진 팩에 갑자기 새로운 모듈을 넣는다라고 하면 또 그 안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일이 벌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이제 훨씬 신선하고 다른 쪽들은 좀 HD가 된 그런 셀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그런 열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상 배터리 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고장난 모듈만 교체한다, 셀만 교체한다로 고쳤다라기 보기에는 당장은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임시 방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팩을 완전히 교체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너무 다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서멀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셀이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덜 뜨겁고 이러면 열 관리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충전 상태가 각각 다르면 서로 밸런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또다시 에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BMS 에러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셀들, 그런 셀들이 밸런스가 서로 안 맞으면 그 자체가 경고를 내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갈아 끼게 되면 결국에 다른 셀하고 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또 밸런스가 안 맞다고 또 에러를 낼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셀을 일부분만 떼서 고쳐서 그걸 다시 쓴다고 하는 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긴 합니다. 저희 현대차만 해도 모듈 방식으로 네모네모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딱 보면 이 모듈 빼갖고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현대 자동차에서도 아마 팩에 이제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모듈만 직접 수리하는 경우는 사실 없지 않을까요? 아마 팩을 통째로 교환해줄 것 같은데 아마 근데 다른 사실 업체에서는 그렇게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토대는 있는데 실제로 수리를 할 때 그 모듈을 교체하거나 배터리 셀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도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수리할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면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배터리의 재활용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로 다 사용하고 나면 그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뜯을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럼 배터리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아깝잖아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를 완전히 이제 가루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루가 된 파우더가 일종의 굉장히 고함량의 레어 얼스 메테리얼이 잔뜩 들어가 있는 파우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잘 분리를 해가지고선 리튬 따로 비싼 금속들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재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방법은 자동차에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좀 줄고 그리고 저항값이 올라서 자동차에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다가 병렬로 많이 연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낮은 C 레이트에서만 이제 출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이제 크게 부상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근데 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전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발전소들이 지금 준비가 사실 안 돼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리드에서 오는 그 파워를 바로 데이터 센터로 보내기에는 AI 컴퓨터들 서버들이 돌아갈 때 생각보다 파워 플럭추에이션이 이제 큰 거죠. 어쩔 때는 이제 막 많이 쓰다가 어쩔 땐 또 아이들로 떨어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워를 좀 이렇게 잘 담아두고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서 그런 걸 이제 만들고 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잘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챗GPT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볼 일이 많은데 밤에 자고 있을 때는 안 물어볼 테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학습하는 시간과 학습이 끝난 상태 이런 상태도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배터리 같은 게 있어서 24시간 중에 한 서너 시간 정도에 압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ESS가 별도로 이 데이터 센터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터리가 필요하다. 자동차 배터리를 그러니까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것만 배터리 재활용이 아니고 배터리 팩 그 상태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ESS를 만드는 방법도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요번에 교체해주는 배터리라는 게 리만 배터리라고 해서 리매뉴팩처드 배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리퍼 배터리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던데 그거 맞습니까? 안에 있는 셀을 리매뉴팩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테슬라 팩 기준으로 보면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 세이빙 할 수 있는 코스트라는 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팩이 있으면은 이제 셀들을 다 커런트 컬렉터에다 용접을 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여러 개를 연결해서. 근데 가끔 이 용접이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이제 미싱 피 카운트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팩마다 미싱 피 카운트가 없는 팩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가끔 있어요. 한두 개가 안 물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패러럴 카운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에만 손해가 나는 거니까 전체 용량으로 봤었을 때는 0.몇% 정도 되는 용량에 이제 손실이 있는 거죠. 그 정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뉴팩처링 에러에 충분히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싱 피 카운트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 팩은 이제 나갈 수가 없는 팩이에요. 그러면은 그 팩을 열어서 어디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돼요.
테슬라 팩은 이미 조립을 할 때 레진이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레진을 다 뜯고서는 해야 하는데 그거를 로봇이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데 맨아워 대비 제가 봤을 때 전혀 소득이 없을 것 같아요. 까보는 거 네. 자체가 일이에요. 레진 얼마나 딱딱한데 그거를 이제 돌망치 같은 걸로 하나하나 깨고 있어야 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해갖고 네. 만약에 리매뉴팩처드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으면은 셀이 아니고 그 외에 있는 뭐 외부 부품 뭐 예를 들면은 터미널 같은 단자가 아니면 뭐 파이로 퓨즈 같은 게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아니면 BMS 모듈 자체를 바꿨다든지 뭐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제 팩의 성능이라든지 에너지 용량 그런 거랑 이제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 일반 제품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팩에서 중요한 건 셀이고 셀이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 셀은 정상적인 것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리만 배터리라고 해서 리매뉴팩처드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에 테슬라를 구입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파나소닉 셀을 사용했는데 그 파나소닉 셀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와서 고치려고 보니까 5년, 네. 6년 됐으니까 그때 당시 그 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팩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같은 용량의 배터리는 LFP로 나오니까 LFP로 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LFP 괜찮습니까? 뭐 원래 있던 거랑은 다른 게 들어가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LFP 배터리인데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 들어가는 2170 디팟 배터리 팩보다 제가 알기로는 LFP가 아마 용량이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멀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LFP 배터리가 슈퍼차징에서 속도가 이제 NMC 대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마 그런 BMS 에러가 뜨실 정도의 배터리 팩의 상태였더라면 슈퍼차저 꽂았을 때 제 생각엔 신품 LFP 셀보다 충전 속도 분명히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2019년 스탠다드 레인지 네. 플러스 모델 3를 아직도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네. 슈퍼차지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에이징이 좀 되고 성능을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서는 주행 거리도 이제 원래보다는 좀 안 나오고 그리고 슈퍼차지에서도 속도는 좀 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뉴팩처에서 이야기하는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NMC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0%로 이제 데일리 할 때 충전을 하고 매뉴얼에도 보면 가끔 이제 100% 충전을 하라라고 이제 써 있어요. 100% 충전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셀 간의 임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셀이 여러 개가 한 4,000개, 5,000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거는 커런트 터미널에서 굉장히 가깝고 어떤 건 저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장 전기를 뽑아서 쓰려고 할 때 어느 쪽은 이제 볼티지가 좀 빨리 떨어질 거고 어느 쪽은 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온도도 이제 다 다르니까 그런 게 이제 있어서 팩에 있는 볼티지가 결국에는 민 볼티지랑 맥스 볼티지가 약간 다르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량을 이제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민 볼티지랑 맥스 볼티지가 이제 같이 쫙 올라가다가 맥스 볼티지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충전 속도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 큐브 트레이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물을 쫙 붓는다라고 하면 어떤 건 이제 꽉 찼잖아요. 근데 끝에 있는 애들은 물이 아직 좀 더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쵸, 그럴 때 그쵸. 물을 좀 천천히 부어서 이렇게 안까지 네. 꽉 차게 하잖아요. 네네. 딱 맞았네요. 네. 슈퍼차지를 하러 이제 가셨을 때 플러그를 네. 충전을 하시고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다가 90% 정도 느려지고 그리고 99%에서 100까지 가는데 시간이 충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를 경험해 보신 그렇죠. 적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맞아요. 팩의 임밸런스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번씩 100% 그러니까 99%도 아니고 딱 100%까지 한번 충전을 가끔 해주시는 게 또 이런 임밸런스를 관리하는 데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UI 기준으로 100%가 뜬 다음에 플러그 차지가 끊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셀 볼티지는 바로 떨어지거든요. 충전일 때랑 디스차징일 때는 바로 달라요. 그러면서 네. 그때 이제 바로 임밸런스가 다시 또 드러나요. 충전 케이블을 끊자마자. 근데 이제 그 네네. 상태로 차를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은 밸런스가 점점 맞기 시작해요. 셀 간의 밸런스들이. 왜냐면 메인 브레이커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서는 팩이 이제 차량은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수많은 셀들은 아직 커런트 컬렉터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임밸런스들이 이제 천천히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 차를 매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인데 가끔 이렇게 100% 충전하는 거 NMC 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항상 80%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100%를 해주면 셀 간의 차이를 BMS가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임밸런스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LFP가 아니라 NCM도 마찬가지로 100%를 NMC. 충전해야 된다. BMS 관리하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그래도 이제 더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습관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설사 안 하신다라고 해도 보증 기간 안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이런 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또 편안하게 쓰시고 만약에 에러가 뜨면은 또 테슬라 서비스 연락하셔가지고서는 이제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수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걸로 여기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모델 3 2019년식을 사서 그걸 타다가 배터리 교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가 신품인데 오히려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증 수리 받으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요? 좋아하죠. 특히 좋아하죠. 파워트레인 엔진을 계열은. 교체해줬네? 와, 최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수리라는 거 귀찮은 일이니까. 고장 안 나는 게 제일 그쵸. 좋은 거고, 고장 네. 났으면 보증을 해준다. 자, 아무튼 오늘 그러면 배터리 얘기만 해도 지금 한 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더 이어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원래 하시려던 얘기는 이게 아니었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실리콘밸리 에어리아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제 시승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웨이모 택시도 굉장히 이제 최근에 즐겨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모랑 네. 경험이 어떤지, 특히 이제 테슬라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기업인데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이제 미션이죠. 로보택시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좀 간접적으로 아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경험이 어땠는지 또 같이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이제 모카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 그리고 좀 나아가서 제가 이제 파워트레인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웨이모랑 테슬라 로보택시를 비교를 하실 때 비전 대 라이다, 이제 퓨전 센싱이라고 하죠. 그거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이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길어. 이게 아니 커요. 굉장히 큰 컨텐츠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컨텐츠일 것 같아서 저희가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알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가능해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아마 지금 굉장히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말을 끊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또 유튜브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네네. BMS 내용은 좀 썰렁한 것 같아서 뭐 그냥 보증수리 받으세요. 뭐 그거 말고. 결론은 보증수리 받으세요. 내용이 보증 없는 것 기간은 같아서 좀 보니까 걱정인데. 아니에요. 결론은 보증 기간이 8년이고 어쨌든 8년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완전 신품 네. 배터리로 교체하게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네. 큰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BMS 문제가 지금 초기에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2019년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때 당시 배터리의 결함이 아무래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차들, 한 2020년 이후에 나온 차들에 대해서는 없는 건 아닌데, 에러 없는 자동차는 없죠. 그래서 에러 없는 건 아닌데 빈도가 막 많이 터져 나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결함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어쨌든 빈도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함이 제로인 경우는 없으니까 산포라고 해서 우리가 부품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산포는 다 감내하거든요. 자동차는 다 그런 걸 감내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산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에러율로 인해서 그건 품질의 제품 자체를 뭔가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가려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관계상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꼭 한번 다시 나와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브 오디세이 맹성준 엔지니어였습니다. 진짜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니까 야, 이런 걸 말씀해 주셔도 되나 싶은 얘기들이 꽤 있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문가 초대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차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